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49부 이홍장 염적을 토벌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좀 병인양요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야기를 조선과 청 양쪽을 이제 걸쳐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또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 좀 더 언급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중국의 국가명이 옛날 이제 전통 왕조들 국가명이요. 명, 청, 한, 당, 송, 원 이런 나라들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원래 그 글자 내에 나라라는 의미가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도 미국이면 미국이고 일본이면 일본이지 미국 나라, 일본 나라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나라, 당나라 이런 표현 쓰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쓸 때는 뭐 이제 한나라, 당나라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무조건 한이면 한, 당이면 당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렇게 이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한 제국, 당 제국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19세기 근대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표현이고 원래는 그 제국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았냐? 제국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옛날에 명청시대 때 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어법이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나라, 당나라 그런 표현 안 쓴다고 내린 결정이 한제국, 당제국인데 결국 그것도 어법이 틀린 건데 그럼 둘 다 쓰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한제국, 당제국 이런 제국이라는 칭호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색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귀에 많이 익숙한 단어니까 사용을 했던 건데 어쨌든 어법에 맞는 건 아니니까요. 좀 다소 어색하더라도 뭐 명이면 명, 청이면 청 이런 식으로 끊어서 쓰도록 할게요. 자, 1866년 8월 영군 토벌 흠차 대신을 맡은 증국본은 염적들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을 해갔죠. 그러면서 강소성과 안희성의 염적들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고서 이 안에서 교멸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동력이 빠른 염적들을 추격한답시고 뒷공무니를 따라갔다가는 승경 임심이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조절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함정이 빠져서 오히려 역으로 관군이 괴멸당하는 그런 사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군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참고로 증국본이 이걸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염적 토벌도 관군이 아니라 상군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양강총독 서리가 되었던 이홍장. 중요한 게 아직 서리라는 거예요. 이홍장이 아직까지는 대장급에 못 올라와요. 계속 부장급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태평천국을 진압할 때도 강소 순무 서리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양강총독 서리예요. 계속 서리 쪽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증국번이 대장격이고 이홍장은 부장격으로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홍장은 스승인 증국번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후방 보급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초기 증국번의 구상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군과 회군 부대는 각 지역에 이제 분산해서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염적들이 기동력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염적들한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죠. 염적들은 분산해 있는 상군과 회군 부대들을 각계 격파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게 포위망을 한답시고 흩어져 있던 게 각계 격파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동력에서 밀린 상군과 회군은 상호 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속절없이 영군에게 하나하나 패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영군은 보란듯이 증국번이 구축해놓은 포위망을 빠져나와서 하남성 일대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염적들이 한참 기세를 올리게 되는데 하남성에 당도한 염적들 이 친구들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냐면은 우리가
태평천국처럼 한 군데 그렇게 짱 박혀 있으면 안 된다. 태평천국은 난징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거기를 이제 천경이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포위망이 형성되고 고립돼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관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는 상군과 회군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군을 둘로 나눠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염적들 지도자가 크게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장종우라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영군의 한 무리를 이끌고 서쪽 감숙성과 섬서성 일대로 넘어가가지고 회족 반군과의 연기를 도모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쪽 방면에는 좌종당이 초군을 이끌고 가 있죠. 그쪽 전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서염군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뇌문광이 이끄는 부대인데, 이들은 호북성으로 남하해서 사천성 쪽으로 입성을 노리게 됩니다. 뭐 방향은 남쪽이긴 한데 어쨌든 이들을 동염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영군이 보기 좋게 중국번의 포위망을 뚫고서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청조정은 아연시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번한테 책임져라 하고서 견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번은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흠차 대신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홍장이 정식으로 양강총독 자리에 올라서 그 대임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포지션이 서로 바뀌게 된 건데, 이제는 이홍장이 최전선에 서서 염적토벌을 지휘하게 되었고, 중국번이 후방으로 물러나서 이홍장을 서포터하는 그런 형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중국번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 건지도 몰라요. 일부러 아마 이제 염적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끔 한 건 아닐 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중국번이 원하는 구도가 나온 건데,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번은 야심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천하의 주목을 받게 돼서 본인이 혹시라도 모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이제 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번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이도 먹었겠다. 뭐 이제 자기는 오를 만큼 다 올라갔겠다. 슬슬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이게 조정에서 놔주질 않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여기다 배치를 하고서 빠져나오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적당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제자였던 이홍장.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홍장하고 뭔가 체인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67년 1월 이홍장은 중국번의 전략을 이어받아서 염적들을 포위하는 데 계속 주력하게 됩니다.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거 끝내야 된다. 그래서 서염군은 이미 자신의 관할 영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동염군을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얘들이라도 먼저 전멸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염군을 먼저 포위망에 안에 가둬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동염군을 이끌던 뇌문강은 이홍장이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포위망을 빠져나와서 유유히 호북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뇌문강은요, 본래 태평천국 지휘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거의 뭐 이제 왕급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강 일대의 지리를 아주 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문강은 이렇게 이홍장의 포위 작전을 손쉽게 농락하고서, 또 게릴라전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호북성 일대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호북성, 호남성, 뭐 강서성, 절강성, 복건성, 거의 뭐 요 일대가 다 그냥 태평천국 텃밭이었잖아요. 뇌문강이 이끄는 동영군이 호북성으로 내려오자 호북순모로 있던 증국전, 여기서 이제 증국번의 동생이었던 증국전, 바로 태평천국 전쟁 때 활약을 했던 그 증국전이 맞아요. 노발대발을 하죠. 이 증국전이 또 한 성격 하는 인물이잖아요. 가만 놔둘 수 없다. 즉각 휘하의 장수 포처를 파견해서 염적들을 소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이거 빨리 일망타진해야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잘못하면 태평천국 시즌2를 찍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포초가 이끄는 상군 1만 6천 명이 북진을 해서 염적들을 요격하게 되었고, 또 이제 회군 장수 유명전이
약 한 1만여 명의 병력 이끌고 남하해가지고 염적들을 추격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포초의 상군과 유명전의 회군이 서로 위아래에서 진군을 하면서 윤융하라는 강 일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4만에 달하는 염적 대부대를 포위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일대의 결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위망에 갇힌 염적들 뭐라고 판단을 하냐? 일단 북쪽에 있는 회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상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집중 공격해서 격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수적으로는 회군이 조금 더 적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제 회군을 타깃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염적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유명전의 회군 부대를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인작전에 넘어간 유명전. 원래는 이제 작전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포초 부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단독으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불길한 스멜이 피어나오게 되는데 이 유명전의 무모한 행동을 인해서 바로 회군은 염적들의 유인작전에 제대로 걸려들어서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투는 염군의 일방적인 학살전으로 귀결되었다는 거예요. 유명전의 회군이 붕괴되자 염적들은 이 도망치는 회군들을 추격하면서 전과 확대에 열을 올렸죠. 근데 아무리 뭐 이제 그래도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염적이 결국에는 도적이잖아요. 도적들이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전과 확대를 올리면서 뭐 전리품 약탈하고 그러니라고 아주 그냥 정신줄을 놓고서 그렇게 흩어져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게 추격의 열을 올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염적들도 대오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회로 포착한 포초의 상군, 바로 이 어선한 상황에서 포초의 상군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포초의 상군은 대오가 흐트러진 염적들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상군의 공세에 염적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윤융한 전투가 끝날 무렵 염적들은 10,000명이 넘는 전사자와 8,000명이 넘는 포로를 남긴 채 패퇴를 하게 되었고 상군은 5,000필이 넘는 군마를 노획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염적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다쳤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상 전사자 10,000명, 포로 8,000이면은 부상자도 거의 이 준하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염적 부대는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군의 승리도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먼저 무모하게 단독 공격을 했던 유명전 부대, 이 회군 부대가 여기서 타격을 꽤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융화 전투는 분명히 이제 상군 회군 연합이 이기긴 한 건데 뭔가 좀 애매한 승리로 끝났다는 거죠. 껄쩍지근하고 찜찜한 승리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윤류와 전투에 대한 농공 행상 역시 상당히 모호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정과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염적들을 쳐부순 상군 지휘관 포초가 상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이제 성급하게 단독 작전을 시행했던 유명전이 견책을 받아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청조정은 다소 상반된 결정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청조정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유명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단독 작전을 성급하게 서두른 게 아니라 포초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회군이 정상적인 시간에 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청조정은 흥미롭게도 이 유명전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유명전한테 포상을 하게 되고 포초한테 견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다 죽어가는 걸 살려줬더니 포초 입장에서는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간에 상군과 회군 사이에서 상당히 껄쩍지근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요 사실 이홍장의 술책이 나름 또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전이 단독으로 이렇게 벌인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이홍장이 윤융화 전투에서 회군의 패전을 상군 책임으로 덮어씌워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격분한 포천은 조정의 결정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결국 사표 쓰고 낙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한족 군벌들 사이에서 이용장의 회군이 차후 천하의 패권을 주름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은 상군과 회군 사이에서의 패권 싸움에서 결국 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회군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용장이 왜 자기를 이렇게 후원하고 밀어주던 스승을 향해서 정말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했냐? 사실 이용장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좀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이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당시 청의 국방은요, 증국번의 상분, 이용장의 회군, 그리고 좌종당의 초군, 이 3대장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규모만 하더라도 수십만에 달했는데,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청조정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족 군벌들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서 얘네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반기를 든다면은 이거 청조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승경 림심이 그 최후의 8기군을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 청조정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족 군벌들이 연대를 해서 반기를 일으킬 경우에 이거를 제어할 힘이 사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청조정은 매사를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서 한족 군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떨어뜨려 놓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고, 여차하면은 지휘관을 갈아치울 그런 준비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증국본과 이용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진 않았겠죠. 물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있어요. 그냥 아싸리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은 태평천국 대난리 이후에 또 이 염적들, 그 다음에 또 회족의 반란, 딱지에서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외세가 계속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천하 대난리를 일으킨다 하면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당시 일반 민중들이 얼마나 또 호응을 해줄까라는 것도 분명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증국본이 이러한 고민 때문에 끝내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국본과 이용장도 어쨌든 청조정이 자신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용장은 이런 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었냐? 고의적으로 상군 장수를 모함을 함으로써 회군과 상군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청조정은 안심하고 잘하고 있군, 서로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네, 야 걱정할 거 없겠다 하면서 계속 이용장을 중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용장이 증국본하고 다르게 야심이 상당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조정의 의심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러한 생각하에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866년에서 67년 1월까지의 중국사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시대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866년 하반기 파트죠. 시대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 불장은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진짜 핫플레이스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폭풍 전야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바탕 폭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풀타임을 채워야 되니까 중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당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바로 그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가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사초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현장,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